여기가 끝이었고 듣기만 해도 공부가 되는 오늘도 함께 교통철학연구소. 교통철학도 철학이다. 철학이다. 다양한 주제를 가장 보통의 시선으로 탐구하는 교통철학연구소, 오늘 4화 방송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이네요 다들. 네, 저는 교통철학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백고입니다. 네, 저는 은동입니다. 저는 김이키입니다. 저는 알록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외로움과 존엄사를 가져왔는데요. 2024년 말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구의 20% 이상이 노인일 경우 우리가 초고령 사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으로 분류되는 65세 이상인 거죠. 그리고 또 2024년도에 가구 조사를 했을 때 1인 가구의 숫자가 800만을 사상 최초로 돌파했고요. 이게 전체 가구의 36.1%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70대 이상의 비율이 19.8%로 또 가장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사실 많은 사회적 어떤 문제들과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외로움과 존엄사에 집중을 해서 알록님이 준비해 주신 대본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광스럽게도 교통철학연구소 4화 호스트를 맡게 된 알록이고요. 네, 오늘은 고령화 문제를 다뤄볼 겁니다. 고령화 문제를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을 할 수 있지만, 오늘은 외로움이라는 감정과 인간다운 죽음에 집중을 해서 다뤄보려고 해요. 나이가 들어서도 어떻게 고립되지 않고 외롭지 않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죽음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인간답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본격적으로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대는 감히 외로움의 시대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가 데이터처에서 2025년 사회적 고립도를 조사를 했는데,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하거나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둘 중에 하나라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설문조사에 답변을 한 성인들의 비율이 무려 3명 중에 1명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노인 인구도 아니고 전체 성인 인구인데도 이렇게 도움을 받을 곳이 없다고 한 사람이 전체 비율 3분의 1이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너무 높은데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나이대별로도 조사를 한 걸 봤는데, 확실히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고립이 되었다라고 대답을 한 사람들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시대에서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언제 외롭다고 느끼시나요?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느낄 것 같은데, 뭔가 저를 제외하고 어떤 무리가 생겼을 때 그때 너무 외롭더라고요. 이게 약간 20대 초반에 이런 감정이 좀 되게 컸는데, 이런 거는 사실 그 남는 시간에 좀 새로운 인연을 찾고 또 스스로에 집중을 하려다 보니까 지금은 좀 점차 괜찮아지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좀 개인적일 수도 있어서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는지 좀 궁금한데, 뭔가 하기 싫은 힘든 일을 홀로 해야 될 때 좀 외로움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거창한 일이 아니고, 뭔가 시험 기간에 한 3일 전에 책상에 앉았는데 정말 공부하기 싫은 과목이 절 기다리고 있을 때 갑자기 외로워지거든요, 저는. 그래서 인스타그램이나 뭐 카카오톡에 뭐 누가 보낸 메시지 없는지 확인을 해보고, 또 없으면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말도 보내보고, 약간 연결되고 싶은. 네, 그런 감정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가요? 그거는 외로움이라기보다는 그냥 하기 싫은 거 아닌가요? 근데 네. 저는 이게 약간 연장선상에서 아플 때도 비슷한 것 같거든요. 아. 사실 성인이 되고 나서 네. 우리가 그냥 약 먹고 혼자서 쉬는 게 더 낫지, 누가 옆에서 간병해주면은 큰 병이 아닌 이상 더 번거롭거든요, 사실. 근데 미안하다. 그걸 알면서도 뭔가 혼자서 침대에 누워있으면 쓸쓸하고 뭔가 외로운 그런 감정을 느껴지는 게 사소한 일이더라도 혼자 뭔가를 이겨내야 될 때, 그래서 저는 비슷한 맥락이라 생각합니다. 시험 기간에. 저도 이키 말에 너무 공감을 하는 게, 저는 혼자 고통을 느낀다는 생각이 들 때 가장 외로운 것 같아요. 제가 막 강하고 막 건강하고 기분이 좋으면 사실 혼자 있어도 외롭다는 느낌이 안 드는데, 뭔가 신체적으로 아프거나 아니면은 좀 기분이 약간 다운되어 있으면 그때 혼자 있을 때 갑자기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키처럼 감기 걸렸을 때 저한테 아무도 관심이 없으면 외롭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외로움이라는 건 제가 약할 때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좀 다른 측면에서 바라봐서 의지할 사람이 없을 때 외로움을 느끼는데 그 의지할 사람이 친구가 될 수도 있고 타인이 될 수도 있는데 저 자신이 될 수 있다고도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친구들이랑 만나지 않아도 저 혼자 이리저리 서울 돌아다니면서 외로움을 느낄 새가 없는데 제가 딱 새내기 때 굉장히 공허함을 느꼈어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 자신한테도 의지할 수 없다. 왜냐하면 12년 동안의 과업이 모두 끝나고 나서 딱 대학교에 입학했는데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성취감을 얻는 일을 하지도 않으니까 제 자신한테 믿음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제 자신도 의지하지 못하니까 그때 정말 외로움을 크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한 종류의 외로움을 새내기 때 느꼈던 것 같아요. 삶의 방향성을 이제 새롭게 다시 찾아야 되는 상황에서 뭔가 홀로 이 세상에 떨어진 것 같은 느낌? 맞습니다. 그때는 뭐 친한 친구도 서울에 없고 그렇죠. 이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백구님 같은 경우에는 네. 시를 한 편 실 한 편 미리 넘은 건 아니고 넣으셨던데. 저는 이제 300km 넘게 떨어진 울산에서 서울로 이제 20살에 홀로 상경을 해서 자취를 오래 해오고 있는데 또 최근에 외로움을 느낄 상황이 많아졌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고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다 이제 넓어지는 시기가 아니고 다시 좀 좁아지는 시기다 보니까 그래서 윤동주의 시 중에 쉽게 쓰여진 시라고 혹시 아시나요? 전 진짜 좋아합니다. 네, 제가 저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좋아하는 시인데 그 정말 놀랍게도 이 시의 이 구절이 몇 번씩 떠올랐었어요. 그 머릿속에 있는 내용이었는데 이 부분이 생각해보면 어린 때 동물을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이게 생각이 나서 사실 그렇게 뭐 드라마틱한 힘든 상황이 아닌데도 혼자 괜히 이렇게 나를 약간 연민하면서 나는 혼자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러면 이 시를 떠올렸을 때 외로움을 느끼는 시기였던 것 같나요? 네 외롭기 때문에 떠올린 것 같았는데 근데 또 알록님이 적어주신 걸 보면서 고독과 외로움의 차이 이렇게 알려주셨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네네. 제가 고독과 외로움을 어떤 차이로 설명을 하냐면 고독은 자발적으로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는 반면에 외로움은 타인과의 관계 단절로 인한 강제적 소외감과 슬픔을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양 사회에서는 고독과 외로움이 같은 의미로 쓰이는데 서양 사회에서는 확연히 다른 의미를 가진다고 합니다. 제가 느끼는 이 외로움 혹은 고독이 그러니까 둘이 다른 거라고 봤을 때 외로움보다는 고독에 가까웠지 않나. 원한다면 연결될 수도 있었고 결국 혼자 이렇게 사색에 잠길 만큼 마음의 여유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외롭다 하면서 스스로에게 유난 떨지 않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준비하면서 네. 진짜 외로운 분들이 세상에 많으니까요.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네. 시험 기간 얘기를 편집해 주세요. 생각해볼게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저희는 아직 젊으니까 인간관계가 아무래도 노인들보다는 넓고 외로움보다는 고독한 시기가 많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점차 들게 되면 이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오랜 시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외로움이 개인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어떻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개인 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를 해봤는데 아니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와 WHO에 따르면 외로움은 심장병 및 뇌졸중 위험을 높이고 제2형 당뇨병 위험과 관련이 있으며 심지어 치매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네, 백구님은 이러한 전반적인 안 좋은 네. 영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과학적인 자료를 찾아본 적은 없지만 당연히 외롭게 지내는 게 신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좋지는 않을 거다라고 어렴풋하게 예측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내용을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안 좋은 효과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이걸 또 생각해 봤을 때 그럼 우리의 신체가 외로움에 대해서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건데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말이
뭔가 우리의 생물학적인 정보조차도 사회적 동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있는 상황은 또 은동님 적어주신 거에도 비슷한 얘기가 있었는데 맞아요. 위험 상황이라서 과민하게 반응하게 되고 이렇게 불안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참 웃긴 게 풍요로워지고 사회가 기술이 발전할수록 우리는 더 행복해질 거라 생각했는데 거기서 반대되는 것 중 하나가 오히려 기술이 좋아지고 사회가 풍요로워져서 혼자서도 그냥 생활이 되는 거예요. 집에서 배달시켜 먹고 인터넷만 보면서도 삶을 살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으니까 오히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이 인간과 인간 사이의 연결이 끊기게 되는 거죠. 아이러니하고 좀 슬픈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게요. 뭔가 기술이 발전함으로써 멀리 있는 사람들끼리 연결되기는 더 쉬워졌지만 사람과 사람 간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은 확실히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는 이제 사회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외로움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미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먼저 떠오르는 키워드는 사회적 고립이었어요. 굉장히 은둔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외로움이 어떤 우리 사회에 있는 냉소주의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세워봤는데요. 근데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심리학자분이 있더라고요. 존 카치오프 심리학자가 이 외로움은 이제 무리에서 떨어져 나간 개체가 사실 느끼는 건데 그 개체가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면 포식자의 공격에 취약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의 반응에 더 민감하게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뇌가 과각성 상태에 빠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막 은둔 청년들의 뭐 인터뷰나 이런 걸 보면 좀 사회에 대해서 되게 위험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주변의 반응에 더 민감하게 대응하고 또 사회적 위협에 예민해지고 뭔가 어떤 사회나 다른 사람이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다고 믿어서 약간 세상은 원래 이기적이다. 사람은 믿을 수 없다. 이런 염소적인 태도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어찌 보면 그게 사회에 가장 좀 위험한 영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봤습니다. 악순환이네요. 그쵸. 고립이 생겨나서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렇네요. 저는 은동님의 생각과 덧붙여서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에 대해 찾았어요. 바로 우파 포퓰리즘을 지향하는 정치적 성향과 외로움 사이에 강력한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 경제학자인 노리나 허츠는 고립의 시대에서 이웃, 공동체, 친구를 언급하지 않는 유권자일수록 이제 우파 포퓰리즘으로 유명하지만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비율이 훨씬 높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고 유럽에서도 15년간 17개 국가의 6만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봉사활동을 자주 하거나 마을 조합 등 공동체 활동을 자주 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파 포퓰리즘 정당을 지지하는 확률이 낮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로서 이제 김만건 씨라는 철학자가 외로움의 습격이라는 책에서 철학자 한나 아렌트의 주장을 인용을 해요. 한나 아렌트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2+2는 4라는 자명한 공리는 절대적인 외로움의 조건 아래서조차 뒤집힐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김만건 철학자는 외로운 사람들은 자명한 공리를 제시하며 구원을 약속하는 이데올로기에 쉽게 빠져들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이런 게 사실 모든 사람한테 적용되는 일반화되는 공리는 아닌 거고 어떻게 보면 주장인 거잖아요. 네네. 저는 이게 너무 흥미롭더라고요. 그러니까 외로울수록 자명한 걸 찾는다. 그래서 더 생각을 해보니까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이 세계를 뭔가 단순하게 그리고 자명하게 설명할 수 없는 논리들은 다 의심한다 라고 이어지잖아요. 사실 현실세가 굉장히 복잡하고 우연한 요소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무질서를 이제 그렇게 무질서로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단순하고 자명한 논리로 설명을 하려고 든다는 말이 뜻인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음모론자들이나 혹은 사이비 종교를 믿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외로운 분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이비 인큐베이터라고 불리잖아요. 정말요? 네. 그쵸, 좀 많죠 저희는. 최근에는 막 이제 정치적인 것과 얽혀서 이슈가 되기도 하고 또 역수출까지 하고 있잖아요. 사이비를. 네. 네, 그런 걸 보면은 이 한국
사회에 집단적인 외로움이 도사리고 있는 게 아닐까 아. 하는 생각 또한 들었습니다. 네. 사이비 하니까 생각난 건데 제가 아까 전에 언제 외롭냐고 했을 때 의지의 사람이 없을 때 외롭다고 했잖아요. 비슷한 논리로 그 사이비를 믿는 사람들도 친구들뿐만 아니고 나 자신도 의지하지 못해서 종교라는 다른 대상을 찾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뭔가 전지전능한 누군가의 뜻이다. 음. 이렇게 믿고 싶은. 사실 세상은 불확실하잖아요. 맞아요. 모든 게. 그렇죠. 근데 그걸 받아들일 마음의 여유도 없고 힘이 없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자명한 공리를 사실 자명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믿으려 하게 되고 그런 게 신념이 되는데 그런 게 또 결국 사회를 어떤 면에서 병들게 하기도 하고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외로움의 또 다른 사회적 문제는 고독사라고 합니다. 이제 2025년 얼마 전에 발표된 2024년 고독사 통계에 따르면요. 사망자 수가 작년 2013년보다 2023년에 7.2%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증가한 것도 증가한 건데 아주 흥미로운 결과를 포착을 했어요. 바로 고독사 사망자 중에서 50대 남성이 26.2%고 60대 남성이 27.8%를 차지해서 50대, 60대 중년 남성분들만 거의 고독사의 60%에 가깝게 사망에 이르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과연 중년이고 여자, 남자 중에서도 남자분들이 그렇게 많이 고독사를 하셨을까에 대해서 큰 궁금증이 들었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저 지금 든 생각인데 네. 지금 그 남성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되죠? 보통 평균적으로 70세 후반? 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네. 그래도 70대 정도 아닌가요? 네. 50대 고독사의 비율이 가장 많다는 게 네. 좀 놀라운데요, 저는. 60대 남성 고독사 가장 수가 많아요? 가장 많은데 큰 차이가 없어요. 60대는 27.8%고 50대는 26.2%입니다. 요즘 50대면 사실 저희가 그 나이가 많다고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맞아요. 되게 다 저희 아버지 세대죠. 네, 저희 아버지 이제 환갑 되시는데 그럼 50대가 저는 진짜 많은 나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고독사의 비율이 이렇게 많다는 게 좀 놀라운 것 충격적이죠. 같습니다. 그러네요. 좀 찾아보니까 80세거든요. 남성 평균 수명이. 아, 네. 그러면은 거의 30년 혹은 20년 정도 그러니까요. 이른 건데. 혹시 이 이유에 대해서 백구님은 어떻게 분석하셨나요? 저는 이거는 찾아보진 않았고 그냥 생각을 해봤는데 2024년도 조사했을 때 50대, 60대 남성이니까 이들이 다 60년대 혹은 70년대 생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들이 살아왔던 대한민국을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사회가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도 있었고 뭐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고 IMF도 겪었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는 또 지금보다도 성 역할이 더 고정돼 있었기 때문에 남성들은 아마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그리고 희생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가지고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저희 아버지도 그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마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지만 그 사람들한테 자기 고민을 얘기하거나 뭔가 상담을 하고 문제를 얘기하는 그런 경험이 없었을 거라 생각해요. 가장은 엄격해야 되고 책임을 지고 언제나 묵묵히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고 뭐 배우자가 없을 수도 있고 고독사의 사례에서는 자녀들은 독립을 해나갔는데 이제 자신의 삶에서 진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하거나 상대가 관계를 맺고 이런 거에 경험이 없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홀로 이렇게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무 공감되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사회적 네트워크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을 것 같아요. 특히 50, 60대 남성분들은 평생 인생의 거의 한 3분의 1, 어쩌면 2분의 1을 회사에서 지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인생의 대부분의 네트워크가 회사에서 만들어진 인간관계일 텐데 이때 시기에 보통 이제 퇴직을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인간관계가 이제는 더 의미가 없고 사실 퇴직했는데 뭐 회사 다니는 동료랑 만날 일도 없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남아있는 인간관계가 가족밖에 없는데 백구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떤 가부장적인 가치관에서 의지할 사람이 없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는 점이 그 고독사 비율을 높이는 데 되게 큰 원인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사실 좀 마이너한 이유일 수 있어요. 왜냐면 저는 두 분이 이제 이야기하신 걸 듣고 그게 이제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조금 더 더해서 좀 사회적 기폭제가 있다면 저는 요즘에 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리고 좀 예전 과거에도 좀 이 중년 남성들에게 각박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뭐 꼰대라는 용어라든지 아재라는 용어라든지 그런 말로 이제 멸칭들이 굉장히 많이 붙기도 하고 또 최근에는 영포티라는 단어도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영포티라는 단어가 처음에는 젊게 사는 중년 남성을 이야기하다가 점차 뭔가 젊고 싶어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이제 중년 남성을 의미하다가 최종적으로는 뭐 20대 여성들에게 치근덕 되는 40대 남성을 이야기한다라고까지 변질이 됐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좁은 의미로만 쓰이는 것 같진 않거든요. 영포티와 같은 용어들이 그러니까 정말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는 않겠지만 뭔가 40대들 혹은 그 이상의 중년 남성들이 이 사회생활을 혹은 네트워킹을 하려고 할 때 계속해서 자기 검열을 하게 되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은 막 아재처럼 보일까? 너무 이거 영포티스러운가? 내가 젊어 보이려고 하나? 괜히 젊은이들 사이에 껴서 이거 아닌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서 좀 인간관계 형성에 다소 어떤 압박으로 느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마이너한 이유긴 해요. 충분히 일리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최근에 이게 사실 방금 말씀하신 게 결국 어떤 세대 갈등적 요소가 있는 거잖아요. 젊은 세대가 더 윗세대를 어떻게 칭하고 어떤 특징을 바라보고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얘기 하니까 또 생각난 게 요즘 이제 오지콤이라는 단어가 유행하거든요. 네. 뭐죠? 아, 유행 좀 못하세요. 죄송해요. 인터넷 좀 더 하셔야겠어요. 오직콤이요? 이게 네. 오지상이라는 일본 단어와 네. 콤플렉스라는 걸 합친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멋진 아저씨들 좋아하는 그에서 뭔가 호감을 느끼는 그런 걸 일컫는 말인데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약간 한쪽에서는 별로인 뭔가 사람들을 멸칭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뭐 반발까지는 아니겠지만 그에 대응해서 또 멋진 사람들에 대한 그런 호감도 있긴 한 것 같다. 그러게요. 같은 세대 내에서 이렇게 극명하게 판단이 갈리는 별명이 있다는 게 흥미롭고 마찬가지로 중년 남성이라는 키워드를 생각하면 사실 가장 우리 사회에 권력 있는 사람들이라는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는데 이렇게 고독사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거라는 게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덧붙이자면 저는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고독사라는 게 혼자 사는 사람들이 돌아가시고 며칠 동안 죽음을 아무도 알지 못하다가 누군가가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황혼 이혼의 탓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그 사람들이 이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의 여부는 통계 자료에 나오진 않았지만 몇 년 전부터 황혼 이혼이라는 키워드가 떠오르고 있고 서울시에서 조사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03년에는 1,500 커플 정도였는데 20년이 지난 후에는 서울시만 해서 2배 이상 증가를 해서 황혼 이혼이 3,000건 정도로 이게 실제로 이혼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60대 공식적으로. 이상의 비율이. 황혼 이혼이라는 게 정확하게 그럼 행정적으로는 이혼한 거 아닌데 이제 생활하는 게 이혼한 상태인 건가요? 아, 제가 본 통계 자료는 60대 이상이 이혼한 비율을 황혼 이혼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부장제의 시대에서 그 가정생활을 했으면 대부분의 가장 남성분들이 집안일이나 자신을 돌보는 일에는 관심이 없이 생활을 하셨을 거고 그래서 이혼을 해서 갑자기 혼자서 모든 생활을 처리해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고독사까지 이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싸이의 그 아버지 이 노래가 떠오르네요. 그러게요. 전에 학교 축제에서 이 노래 해가지고 같이 막 따라 부르고 했던 것 같은데 살짝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기분을 이제는 또 예전보다 나이가 어렸을 때보다 또 조금은 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가부장제에서 뭔가 강한 아버지의 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게 뭔가 무너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약간 뭔가 감정이 올라오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저는 늘 생각하는 게 가부장제라는 게 여성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끼쳤지만 남성에게도 굉장히 큰 부담감으로 작용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외로움의 문제점을 다양한 측면에서 이야기 나눠보았는데요.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도 함께 얘기 나눠봐야겠죠? 그래서 저희는 사고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만약 자녀를 독립시키고 배우자와 사별한 65세 이상 노인이 된다면 어떻게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전제는 거동은 가능한 몸은 나름대로 건강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네, 이키님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이렇게 직장과 아까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 배우자가 사실은 그렇게 오랜 시간 함께 하다 보면은 삶의 목적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은퇴 이후에 우울증을 걸리는 비율이 거의 3분의 1이고 그리고 왜냐하면 삶의 목적을 잃게 되니까 그 다음에 배우자와 사별한 이후에 6개월 이내 우울증이 걸릴 비율이 6배가 높아진다 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배우자의 사별 그리고 직장에서의 은퇴 이후에는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삶의 가치를 삶의 목적을 찾아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뭔가 정부 차원에서 이런 시기에 좀 새로운 내가 행복을 느끼는 것들 혹은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것들을 찾는 것을 도와주고 그 과정에서 좀 사회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키님은 은퇴하시고 나서 어떤 목표를 가질 것 같으세요? 저는 사실 아직 이미 세웠어요. 저는 좀 꿈이 있어가지고 은퇴하고 저는 여행 다니면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책을 쓰고 돌아다니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 돈 많이 버셔야겠네요. 그렇죠. 제 기억으로 몇 개 더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몇 개 더 있어요. 네. 뭐 축구 감독도 사실 네. 하고 있어요. 오. 영화도 찍으셔야 되고. 맞아요. 영화도 찍어야 맞죠, 되고 맞죠. 좀 할 게 많네요. 할게 많네요. 저는 우울증은 안 걸릴 것 같은데. 좋은데요? 저는 이 주제를 듣고 제가 배웠던 되게 유명한 그 사회학에서 연구가 있어요. 이 조지 베일런트 교수님의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에서 하버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인 발달 연구를 한 건데요. 같은 하버드 대학생이어도 어떤 사람은 되게 죽을 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지만 어떤 대학생들은 늙어갈 때 굉장히 불행하게 늙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노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건강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를 제가 알기로 거의 한 80년 이렇게 추적을 해서 종단 연구를 펼치신 거죠. 이 책에서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7가지 조건이 나와요. 그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 지속적인 교육, 안정적인 결혼, 금주, 금연, 운동, 적절한 체중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지금 안정적인 결혼인데 사별이라는 큰 어떤 사회 굉장히 큰 고난이 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서 어떻게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는 저는 2가지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와 지속적인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이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인간 주체성이라고 해서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실행하는 분들은 행복감이 더 올라갔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키가 말했던 것처럼 저는 사실 한 85세까지는 일을 하고 싶거든요. 무슨 일? 다양한 일. 계속? 아니요. 저는 그냥. 뭐 꽃집도 운영해보고 싶고요. 사진관도 운영해보고 싶고 우와. 그냥 계속 목표를 세우고 계획 그냥 실천하다가 죽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계속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2번째로는 이제 지속적인 교육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새로운 걸 계속 배우다 보면은 외로움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책에서 이제 긍정적인 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긍정적인 노화랑 사랑하고 일하며 어제까지 알지 못했던 사실을 배우고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남은 시간을 소중히 보내는 것이라는 구절이 있는데 저는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래도 계속 사랑하고 일하고 새로운 걸 배우고 싶어요. 그렇게 보면은
상대적으로 좀 덜 외롭게 늙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도 두 분의 생각에 완전 동의하고 저도 새로운 것을 계속 배우면서 살면 외로움을 느끼지 않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뽐낼 수 있는 자리를 정부에서 많이 마련해줬으면 맞아요. 합니다. 저는 이제 티빙겐이라는 곳으로 교환학생을 다녀왔는데 여기서 노후를 보내고 싶다라고 생각한 이유들 중 하나가 굉장히 자주 쬐끄만 마을 축제가 많이 열리더라고요. 저희는 축제하면 되게 유명한 연예인들 불러서 관객들은 수동적으로 그 공연을 받아들이는데 티빙겐 같은 경우에는 되게 쬐끄만 무대 장치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발리우드, 인도춤을 전문가가 아니지만 선보이기도 했고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뭐 색소폰을 연주를 한다든지 아니면 왈츠 같은 것을 춘다든지 하면서 자신이 문화센터 같은 곳에서 배운 것들을 뽐내더라고요. 그때 제가 봤던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얼굴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부 차원에서 마을 축제를 많이 열어주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양한 세대들과 화합할 수 있고 소상공인들도 살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정책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소외 현상 중 하나인 것 같은데 제가 좋아하는 작가의 에세이에서 정말 비슷한 얘기를 주신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학 축제에서도 그렇고 대학은 사실 대학생들의 것은 아닐지라도 그 구성하는 이제 인원은 사실 대학생인데 축제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공연을 이제 즐기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동적인 객체가 되는데 전문가들이 많아진 시대에서 그러니까 분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춤과 노래의 전문가가 생겨서 음악에서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걸 무대를 설 사람이 아닌 것처럼 우리 느끼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가장 그거에 극단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와서 축제라는 것도 가장 최상의 음악과 노래, 춤을 즐겨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데려오기만 하는 거고. 근데 인간 자체의 특성을 봤을 때 저는 창조하는 이 감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뭔가 대단하지 않아도 팟캐스트도 한번 해보고 음악도 해보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백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꿈이 많은 사람이라서 이것저것 하면서 살아가고 싶은데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 혹은 이제 정부가 어떤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다가 영국은 2018년에 세계 최초로 외로움부 장관을 임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가 Minister for Loneliness인데 우와. 이걸 이제 담당하는 부처는 그 DCMS라고 약간 우리나라에 해당하는 거는 문체부에 가까운 부서에서 해당하는데 진짜 롤리니스를 담당하는 장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어떤 일들을 하냐 했을 때 지역사회 활동을 처방을 해준대요. 그래서 진짜 의사들 아마 이걸 제가 이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의사한테 일단 처방을 받는다고 해요. 아마 정신과 의사인 것 같은데 네. 그럼 처방을 받아서 링크 워커라는 사람들을 찾아가게 돼요. 그럼 링크 워커들이 그 처방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활동에 적응하는 걸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사회 활동은 뭐 예술활동, 요리, 정원 가꾸기, 합창단 이런 활동들을 이런 활동들을 링크 워커와 함께 찾아가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외로움 자체를 국가적으로 대응하려는 노력이 있고 이 효과가 또 있는 게 약물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진짜 자연스럽게 사회활동을 통해서 외로움을 해결하는 거잖아요. 약물 의존도를 낮추고 병원 방문 횟수를 낮춤으로 인해서 국가 의료비를 절감하는 재정적 효과까지도 노리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럼 이 대상자는 노인뿐만 아니고 그냥 외로움을 느끼는 모든 사람들이겠죠? 그거는 좀 더 찾아봐야겠지만 네. 아마 뭐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했으면 좋겠네요. 아주 이게 흥미롭네요. 진짜 소설에서 나올 것 같은 이름인데 외로움부 장관. 맞아요. 네. 근데 진짜 네. 흥미로운 거는 문체부에서 그걸 만든다는 게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보건부가 비슷한 내용이 있을 텐데 그냥 그러게요.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가 가장 시급한 것 같습니다. 외로움부 그러네요. 장관. 지금까지 외로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았고요. 외로움이 무엇인지 그리고 외로움이 우리 몸에 끼치는 안 좋은 영향과 사회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뿐만 아니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 보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1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